형, 이번 주에 뭐 알려줄 거야? 형, 이번 주에 뭐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 요걸 할 겁니다. 월급쟁이 부자들 TV에서 이 커뮤니티 탭에서 설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정해졌어요. 미분양 감소하더라도 11월 역대급 분양 물량 풀리는 이유는 뭐지? 요거에 많은 분들이 압도적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미분양과 관련된 거, 11월에 왜 역대급 물량이 풀리지? 요 궁금증을 여러분들하고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11월에 역대급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다고? 기사를 보니까 한경 기사인데요. 미분양 나는 걸 감수하더라도 하겠다. 전국에 이게 이 11월이 아니고요. 한 주에, 저 주차에 1만 5천 가구 밀어내기 분양이 본격화됐다. 이거 뭔가 밀어내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진짜 막 푸시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2022년 11월 이번 달에만 전국적으로 5만 가구를 분양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그냥 산술적으로 1년에 60만 개를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6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전국적으로 40만 호 이상이 넘어가면요 임대시장이 안정되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60만 호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 달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분양을 했다는 네네. 거고 그거는 전년비 53% 증가했다. 전년 동월비를 말하는 겁니다. 2021년 11월 대비해서 무려 50%나 많이 분양을 한다. 확실히 이게 지금 뭔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분양은 시장이 좋을 때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왜냐면 그 건설에서도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좀 비싸게 분양했을 때 또 그렇죠. 잘 팔릴 때 이때 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왜 지금 하지? 이런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 이걸 볼 수 있는 어떤 지표죠. 분양 시장이랑 나아가서 미분양 지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달 11월 달 전국에서 69개 단지 총 5만 3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동기 대비, 지난해 동기라는 건 작년 11월을 말하는 겁니다. 동일한 시기 대비 전체 분양 물량은 18,000가구가 늘었어요. 53%가 늘었죠. 여기 보면 총 세대수 기준으로 작년 11월엔 34,000호 정도 분양을 했는데 올해는 53,000호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엄청 많이 하죠. 그죠?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도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여기 해석이 또 달려있어요. 여기까지가 팩트고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그 오피니언인데 내년 분양 시장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분양은 좋을 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럴 때도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다. 지금이라도 그냥 일단 밀어내자. 자, 정리하면 2021년 11월에는 3만 4천여 세대 그리고 이번 올해 지금 11월에는 5만 2,600여 세대를 분양하기 때문에 53%포인트 증가했다는 거고요. 의미는 이겁니다. 그냥 부동산 시장 안 좋아지니까 빨리빨리 그냥 차라리 지금 빨리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11월 달에 분양되는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분양하는 걸 확인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안 가봅니다. 왜냐면 청약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 가봐요. 자, 네이버에서 청약홈을 치고 클릭을 하면 짠!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번 달에 분양하는 것들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청약 일정 및 통계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 청약 캘린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약 캘린더를 누르면요. 자, 제가 그런데 지금까지 뭐하다? 왜 지금 갑자기 분양을 해? 요거를 제가 제 메인 제목으로 걸어놨죠? 요 내용을 통해서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캘린더예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이렇게 분양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 이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편한 세상 군산 디오션 루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편한 세상 홍성 더 센트럴 지역을 보세요. 여러분 포커스를. 자, 네. 군산에 하고요. 홍성, 광주, 덕소, 서면, 에코 델타시티, 연수, 인천, 오산 SKB, 오산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죠. 이 중에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거 뭘까요? 힐스테이트 금정역입니다. 네, 이 금정역은 어디냐면 삼본하고 평촌 사이에 금정역이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위치한 그 힐스테이트 금정역 분양하는 겁니다. 덕소보다 더 가깝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너나이는 이거 왜 또 해요? 광주 더파크 비스타 대시장 이틀 동안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수 왜 또 해요? 네, 같은 건데 이틀 동안 하는 겁니다. 중복이 돼요. 근데 요거는 그냥 묶어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쭉 보다 보면, 여기 목동 있죠, 목동. 근데 이거 임대주택이잖아요. 그죠? 민간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겁니다. 쭉 보면 오산, 인천 9월, 경산, 대구 옆에. 그럼 지금 이걸 보면 느낌이 어때요, 일단? 수도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적어요. 대부분 지방이죠. 다음 주. 쭉 논산, 여수, 오산, 인천, 천안, 충남, 내포, 파주. 또 다음 주 넘어볼까요? 광주, 대전, 동탄, 리버센. 요거는 서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되게 웃긴 게 인서울 지금 처음 나왔어. 또 다 지방. 혹은 수도권, 경기도. 이게 지금 18일까지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통상 현재 시점 기준으로 2주, 3주까지만 이 청약홈이 반영이 돼요. 그럼 지금까지 딱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11월 달에 무려 5만 세대를 전국에서 분양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어디다? 지방에 있다. 지방 혹은 경기도에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하나 더 거슬러 올라가 생각하면 밀어내고 있다며. 근데 건설회사가 정말로 전부 다 지방에만 갖고 있을까? 땅을? 시행사가, 시공사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얘들만 이렇게 잔뜩 분양할까요? 지방이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밀어내기에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자, 좋은 입지라고 해볼게요. 자, 둔촌주공. 솔직히 여러분 지금 되게 안 좋은데 둔촌주공이 지금 전용84 13억 정도에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둔촌주공하고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인근에 뭐 단지 세대수도 그렇고 연식도 그렇고 헬리오시티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이제 걔는 강동구 얘는 송파긴 하지만 뭐 헬리오시티 가격이 뭐 17억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3억에 분양하면 지금 얼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4억 먹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둔촌주공 같은 거 미분양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없죠. 네,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라고 하면 정말로 심리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소리고요. 둔촌주공 미분양 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보면 입지가 지금 분양되어 있는 걸 세부적으로 단지들을 살펴보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둔촌주공 그런 대여급 분양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네네. 이 얘기는 뭐냐? 분양시장에서 좋은 입지에 분양하는 물건은 시장에 덜 휘둘려요. 대표적으로 2012년인가 13년에 분양한 아크로리버파크. 아크로리버파크가 평당 4천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경쟁률이 19대 1인가 그랬어요. 2012년, 13년에 정말 최악의 시기였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는 시장에 덜 휘둘린다. 그러면 이 분양을 하는 건 누구냐? 건설회사.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얘는 항상 잘 팔리는 애. 얘는 좋을 때가 돼야 잘 팔리는 애. 입지가 좀 떨어지는 애들은 시장 분위기에 더 민감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민감하니까 얘들은 시장 분위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니까 어때요? 눈치 보다가 야, 이거 빨리 내다 팔자. 빨리 가라. 빨리 팔아라. 빨리 시장에 내다 팔아라 하면서 이렇게 쫙 민다는 거예요.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입지가 좀 덜한 애들이 밀어내기 분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시장 타는 애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진짜 분양했을 때 정말 안 좋은 성과가 날 만한 애들을 더 이상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건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 주체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더 안 좋아지면 얘들을 아예 분양을 시도조차 못할 것 같으니까 빨리 해버리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밀어내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잖아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을까?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비수기인 12월 밀어내기 분양 본물 2017년. 전국에 6만 가구 분양 축제. 자, 지금 좀 전에 5만 가구가 어마어마한 물량이라 했는데 더 많아. 2007년 8월 달에 분양 축제를 벌인 거죠. 6만 가구. 네. 이때 느낌이 안 좋았거든요. 이때 2007년에 상한제 피한 밀어내기 본물 내년 미분양 대란오나. 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지금 분양을 하는 게 좀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애들을 밀어내려고 한다고 했죠. 지금까지 우리 알아본 게. 자, 그거를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느 정도 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거를 선뜻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잘 안 받아. 그렇지. 그럼 미분양 어떻게 될까? 미분양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똑같이 옛날에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 때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밀어내기라기보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니까 상한제 하기 전에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밀어내기를 많이 했던 거죠. 근데 저게 미분양을 늘린 결정적인 이유가 됐었어요, 저때. 그리고 수도권 미분양 사태 우려가 현실로.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밀어내기는 있었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막 분양을 했지만 이때도 입지가 안 좋은 곳이 위주로 미분양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한테 주는 시그널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파주 신도시 있잖아요. 운정 네, 신도시가 네. 그때 분양을 할 때예요. 근데 파주가 미분양이 났어요. 근데 신도시 불패가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네, 그전에는. 근데 파주 미분양이 나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때 미분양 확 늘고 2007년 말부터 국제금융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완전히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분양 늘어났던 게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밀려나게 분양을 받을 수요가 있다는 보는 걸까요? 아니면 수요는 모르겠지만 창고 대방출인가요? 예, 창고 대방출입니다. 미분양 날 거라는 거 건설회사들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건설회사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분양 마케팅 회사라는 데 들어보셨나요? 건설회사가 시공사, 시행사가 분양을 했는데 지금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입지가 떨어지니까. 그럼 근데 이걸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신 뭔가를 많이 주겠죠. 마케팅 돌리는 거지. 정리해 볼게요. 밀어내기 분양은 심플하게 빨리 내다 팔자입니다. 창고 대방출. 아까 너무 좋은 표현을 써주셨고요. 분위기 안 좋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옛날에도 이랬어요. 보통 입지가 약하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좋은 입지까지 미분양이 있다면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되느냐? 아, 진짜 완전 최악이구나. 사람들이 좋은 집도 안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면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 미분양이 어떻게 되는 걸까?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래서 제가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상승 하락장의 아파트 시장이랑 미분양의 관계를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빨간 게 매매 지수, 파란 게 전세 지수입니다. 데이터는 2007년 1월부터 2022년 지금 현재까지 10월까지 자료고요. 그리고 이 막대 그래프, 노란색 막대 그래프가 미분양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숫자는 지수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은 미분양 호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자료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미분양은 여러분들이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미분양 현황을 검색해서 로 데이터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KB 지수를 가지고 제가 두 개 통계를 믹스해서 같이 그린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지금은 미분양이 중심이니까 미분양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때 미분양이 많았어요. 이때보다 훨씬 많죠. 훨씬 많았죠. 요게 흔히 말하는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여기 보면 이 빨간색이 매매지수인데 매매지수가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죠? 네. 그죠? 이거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전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빨간색이 상승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더 잘 보이죠? 네. 그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하락장에서는 이 미분양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두 개를 보셔야 돼요. 추세와 규모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세보다는 규모가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추세는 오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음이 급할 때. 예를 들면 자,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분양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때 어때요? 시장 상황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근데 이거 미분양만 보고 아 좋아지겠지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기적 추세를 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 반대로 이때 보세요. 2015년에서 16년으로 넘어갈 때 경기도 외곽에 그동안 분양 못하고 타이밍 못 잡고 있던 애들 시장 상황 회복되니까 회복되자마자 건설회사에서 무더기로 분양했거든요. 그때 미분양이 확 늘었어요. 이때 만약에 야 미분양 갑자기 너무 는다라고 생각해서 오판하면 어떻게 된다? 이거를 내가 못 잡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세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규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규모라는 건 뭐냐면 미분양 호수가 얼마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장에서 요거 보세요. 요 2만 호. 아무리 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해도 이 2만 호 밑으로 떨어지는 때는 없다.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미분양 주택 호수, 아파트가 미분양 호수가 전부 2만 호를 넘었다. 그러면 일단 그때는 뭐냐면 재고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 파는 아파트까지 지금 안 팔린 게 2만 개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장이 진짜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아, 이제는 집을 사야 될 것 같아. 보통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전월세를 살다가 전월세가 너무 급하게 올라요. 하락장 막판에 가면.
왜냐면 사람들은 매매를 아예 생각도 안 하거든, 그때는. 집값은 떨어지는 거라고 기정사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월세로 몰리고 또 집이 안 팔리니까 그 공급이 줄어든 상태라서 계속 전월세가 오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눈치 빠른 실수요자들은 이거 집을 그냥 사는 게 낫겠는데? 왜냐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전세금에다가 매매 뭐 한 7천, 8천만 더 얹으면 내 집 샀는데 그게 낫지. 이거 그리고 이 집 되게 좋은데 새 아파트인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집을 사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뭐부터 볼까요? 신축부터 보죠. 그러니까. 근데 신축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안 팔리고 쌓여 있어. 그럼 거기 가서 물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돌아보고 올게요. 고객님 잠깐만. 10% 깎아드리고 있어요. 6억입니다. 이상하다. 우리 집 구축 아파트인데 5억 7천이라고 하던데? 요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 돌아가는 게 현장에서. 저는 현장파니까. 그런 게 벌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미분양이 먼저 소진이 되는 거죠. 미분양이 먼저 소진이 될 때까지 보세요, 여러분. 쫙 줄죠. 이때 사람들이 매매가는 급하게 오르지 않죠. 이때는 주택 실수요들이 먼저 신축 아파트 미분양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분양이 많이 줄었을 때 매매가가 반등하려고 하죠. 근데 이때도 갑자기 분양을 이때쯤 되면 건설회사는 어떠냐면 야, 사람들 산다 빨리 분양하자. 왜냐면 내가 경기도 외곽에 땅을 엄청나게 사놨는데 이거 대출이자랑 지금 감당을 못하겠어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또 매매했다가 이 미분양이 줄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정리하면 미분양이 2만 호가 넘어왔다, 수도권에서. 그러면 그때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은 거다. 반대로 이때는 미분양은 감소하고 2만 호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을 보면 돼요. 최근에 미분양 어떻게 됐죠? 좀 늘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만호 막 7천호, 8천호까지 늘었죠? 근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11월에 뭐 한다? 밀어내기 한다. 밀어내기 경기도도 꽤 있었단 말이에요. 경기도 뭐 덕소나 광주 이런 데 있었잖아요. 걔들이 분양이 잘 될까요? 해보지 않았지만 사실 안 좋은 거는 진짜 자명해요. 지금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지금.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확률이 높아요? 늘어날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이 미분양 호수가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2만 호 넘는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 최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미분양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시장 심리를 반영하는 바로미터예요. 늘어날수록 수요자들 심리에 더 큰 영향을 줘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 지금 거래 안 된대. 집값 떨어진대. 그런데 만약에 분양시장이 계속 좋아. 계속 분양 완판이 나. 그럼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죠? 일종의 잔불이 있는 거야, 잔불이. 이러다 또 집값 오르면 어떡하지? 나는 그리고 새 아파트 사고 싶은데 새 아파트는 여전히 비싸네? 근데 미분양이 막 들어. 그럼 이제는 오히려 더 안 살 이유가 생기는 거죠. 왜냐면 새 아파트도 지금 분양하는데 막 분양이 안 되고 막 제발 사가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자, 이럴 때 사실 일반 분들은 그냥 신경을 꺼요. 아유, 야, 집은 이제 끝났어. 맞아요. 이렇게 신경 끄는데 지금 미래의 월급쟁이 부자들은 어쩌면 이거 기회가 아닐까? 근데 한편으로 무서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형, 나 신축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뭔지 아세요? I love new building. 뉴빌딩.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식 쓰면 성공한 거예요. 영어로 신축이 new building이야. 진짜. 그래서 I love new building. 네. 자, 요거 두 개를 잘 옥석을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분양이었지만 시장 반등한 후에 엄청난 성장을 보이는 아파트가 있어요. 똑같이 미분양인데 반대로 미분양 발생한 다음에 시장이 반등을 해도 정말 너무너무 지겹도록, 왜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사연에도 왜 내가 사는 아파트는 이렇게 안 오를까? 맞아요. 네, 오랫동안 제자리인 아파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미분양 늘어나겠네? 라는 생각을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욕망은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옥석을 가릴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개 중에 나는 여러분들 다 이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애가 대표적으로 어떤 애가 있냐? 이거 정말 얘기 안 할 수 없지. 네. 마레프. 미분양 오명복고 강북 대장주 등극한 서울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자, 이 마레프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 마레프가 가지는 특징을 알면 돼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약시장에서 어떤 거에 청약을 넣고 혹은 어떤 미분양 물건을 사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특징, 입지가 깡패야.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 나 입지 너무 머리 아파. 막 무슨 뭐 교통이 어쩌고 뭐. 형, 나 모르겠다고. 나 그냥 쉽게 알려줘. 그냥 되게 심플하게 해요. 지도를 펴세요. 그리고 그냥 서울의 가운데 가까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런 거죠. 내가 나중에 미분양 난 걸 막 사고 싶은데 미분양 난 아파트를 지도에 다 써봐 이렇게.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거 그냥 그거 하면은 실패 안 한다. 무조건 평균 이상이라 이겁니다. 마레프가 제가 고향이 마포예요. 네네. 제가 어린 시절을 그 마레포 헐린 지역에 살았어요. 그 재개발된데.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잘 됐냐면요. 위치가 너무 깡패야. 위치가 깡패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광화문에 아내는 광화문, 남편은 여의도. 근데 여의도가 그 강남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가 더 높거든요. 네. 여의도가 급여는 제일 높아요. 왜냐면 거기는 금융권 회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이 도어투도어로 직장까지 20-30분에 갈 수 있는 딱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홍대, 신촌 이렇게 지난 10년, 15년 동안 되게 핫해진 지역들이죠. 특히 홍대 같은데. 그런 데가 있으니까 약간 이미지가 마포가 어떻게 되냐면 젊은 세대들한테는 마레프 미분양 때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던 30대 후반, 막 30대 중반 이런 사람들이 20대를 그 홍대 거기서 보냈었어. 그 힙한 느낌 있잖아. 이태원 홍대.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은 거야. 나 결혼해도 홍대 가가지고 막 재밌게 놀고 직장 출퇴근하기 너무 좋고 입지도 너무 좋고 대단지고 브랜드고 이러니까 잘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거. 제가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워딩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무조건 싼 가격이 아니고요.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싼 가격을 강조하는데 청약을 받으실 때는 필연적으로 싸다고 느낌 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 거잖아. 아니, 당연히 비싸지. 아무리 하락장이라도. 근데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 가격이면은 그러니까 하락장, 미분양이 나 있다는 거 일단 분위기가 안 좋고 하락장이라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 가격을 볼 때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지만 보면 되는데 지나치게 비싸냐 비싸지 않느냐를 뭐로 판단할 수 있냐면 그 옆에 동네 아파트들이랑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 여러분들 방송 끝나고 아파트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마레프가 있어요. 마레프가 있으면 그 마레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거기 공동 레미안 뭐 1차, 2차는 이제 건너편에 있고 3차, 4차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4차 아파트가 제일 최근에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하고 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이때 당시 분양가가 84 기준으로 7억 3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7억 3천 이거 분양을 2013년인가 했는데 2012년, 13년에 7억대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싸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양 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옆에 있던 레미안 4차 이런 게 5억이 넘었었고요. 구축 아파트인데.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한강 쪽으로 내려오면 밤섬자에 이런 게 있어요. 63빌딩 뷰 나오는 40평대만. 30평대는 좀 뒤쪽에 있고. 그 단지는 가격이 거의 여기 분양가랑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그게 기존 아파트인데. 그러면 이런 거죠. 이게 보니까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엄청 말도 안 되게 비싼 게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가격이면 충분하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너무 비싸. 야, 말도 안 돼. 원래 비싸요, 신축 아파트는. 그러니까 절대가적인 부분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러면은 주변의 신축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저걸 그때 7억에 샀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마냥 싼 게 아니라 신축들은 지나치게 비싸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모가 큰 정비 사업이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레프가 왜 잘 됐냐? 자, 마레프 있어요. 조금 시간 지나서 순차적으로 그 주변 지역들 재개발이 됐는데 아래쪽에 마포자의 3차, 지금은 뭐 센트리스인가 뭔가 그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이편한 세상 신촌 크게 또 분양했고, 그리고 그 위쪽에 이대역 쪽으로 신촌 그랑자에 분양했고, 그 옆으로 또 마포 프레스티자에 분양했고, 그 바로 위에 또 요거 입주더라고 벌써. 그것도 레미안인데 여기 할 때 레미안 천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마레프도 지금 세대수가 어마어마한 대단지인데 그렇죠. 그 주변까지 해갖고 거의 만세대예요 여기가 신축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변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주 천지개벽을 하겠죠. 흔히 그 천지개벽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좋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정리해볼게요. 3개. 입지가 좋고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무조건 싼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비싸지 않고 동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미분양이 낮다. 그럼 여러분들 뭐다? 정말 빅찬스가 온 겁니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자, 반대를 볼게요. 그러면 오랫동안 제자리인 아파트, 가급적이면 분양 안 받거나 미분양이라도 다른 데 사는 게 좋은 아파트들. 여류야, 여류. 너무 멀어. 어디서 멀어요? 어디서? 우리 집에서? 서울이요. 그렇죠. 아, 그거 아주 똑똑한 무등생이시네. 네, 그죠? 그리고 너무 비싸. 그리고 외로워. 그 나홀로도 아니고 이모셔널하니까. 네. 외로움 정비사업 규모.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거를 잘 구분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못하냐,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서울을 해. 내가 어떻게 강남을 가. 내가 어떻게 잠실 가. 그런 마음을 일단 버려야 돼요. 자, 그런 마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저 지금 남양주 사는데 요 남양주 쪽에 분양받고 싶어요. 제가 지금 파주에 사는데 파주에 분양받고 싶어요. 왜요? 그냥 안성 제가 아는 여기가 편해서요. 가깝고. 안성에서 전세 살고 서울에 분양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요령을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잘 안 하는 걸 제가 오랜 기간 관찰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천장이 있어요. 유리천장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라. 그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 특히 하락장에 와서 미분양이 늘어났을 때가 정말로 내 주거 사다리로 올라갈 수 있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마음을 먼저 먹고 나는 못할 거 없다. 나도 강남 갈 수 있어. 나도 서울에 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말씀드린 저 3가지 기준으로 꾸준히 공부하고 탐색하면서 준비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너나님이 해주신 대로 하려고 해봤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웠거든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공부하는 거 기본적인 로드맵을 좀 그려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현실에서 성공 투자하는 법 제가 논리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논리적으로. 자, 제가 2개 써놨습니다. 자, 가면 안 되는 길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일단 관심이 없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소극적인 거. 뭐냐면 그냥 아끼는 거.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바보처럼 저축만 해왔어요. 막 이런 거 있죠? 너무 답답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또 심지어 더 안 좋은 케이스는 이제 야 100만 원씩 그냥 써. 얘나 모르겠다. 야, 나 이번에 일본 갔다 올 거야. 막 놀러 갔다 오고. 나 이번에 이거 샀어. 막 70만 원짜리 지갑 샀어. 소확행. 그런 거를 막 한다. 이런 무관심 상태가 있죠. 그러다가 관심을 가져. 자, 그럼 보세요. 무관심이 이런 상태에서 관심 가지면 어떻게 돼요? 필연적으로. 조급해지고. 왜 그러냐면 다 오르니까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관심 가졌다는 거에 대한 반대 증거는 뭐냐면 이미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옆에 막 철수가 막 돈 벌었다고, 영희 돈 그렇지. 벌고 막 다 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조급함이 있어. 이 상태에서 판단착오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니까. 그 후회를 해. 조급함이 증폭돼. 만회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작은 실수를 했으면. 내가 그때 저거 샀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후회가 여러분 다 돈 잃는 게 아니에요. 이런 후회도 있어요. 내가 저거 샀으면 1억 벌었을 텐데 이거 사가지고 3천 벌었네? 막 요런 거 있죠? 요런 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치명적 판단착오를 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 분위기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저희한테 오는 사연들 보면은 저 이거 너나이님이 하지 말라는 거 영끌하고 막 하지 말라는 걸 했는데 그래도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방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성공 사례를 탐색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막 뭐 너무 어려운데 막 투자로 성공한 사람 찾기 힘든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삼청동을 갔어요. 삼청동을 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자, 그럼 뭐 해요? 핸드폰 꺼내서 밥 먹기 전에 검색부터 맛집 하잖아. 검색? 삼청동 맛집 검색을 해. 그래서 맛집에 막 블로그랑 막 뭐 이렇게 막 평점 이런 걸 봐요. 그렇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성공 사례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식사를 한 성공 사례가 있나? 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글로 신뢰가 가죠. 신뢰가 가죠. 가니까 갈 수가 있죠. 신뢰가 가니까 글로 가고 막 맛있게 먹는 법 이런 것까지 막 다 한단 말이에요. 이걸 왜 안 해요?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니, 식당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할 때도 그 성공 사례 찾아보고 맛집 검색을 하는데 내 돈 몇 천만 원, 몇 억을 넣었는데 왜 그 투자를 해서 잘 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왜 안 찾아보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이미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성공사를 탐색한 방법이 뭐냐? 책, 영상, 혹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차이가. 책을 보는 거는요, 쉬워요. 여러분들 너나의 책, 광화문 교보문고 가면 있죠? 네, 여전히 베스트셀러. 네. 아, 농담이고요. 자, 접근이 쉬워요. 그냥 핸드폰으로 이북 사서 봐도 되고,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돼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게요. 제가 가끔 월급쟁이 부자를 은퇴하러 제 책을 검색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일단 정리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독서 후기라도. 후기도 안 써. 어. 그냥 읽고 그 세 줄 써 있어. 막 어떤 거는 막 좋았다. 임팩트가 약한 거예요. 왜? 책이니까. 흔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또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죠. 아, 그렇죠. 그 영상, 이거.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1년, 2년 가까이 하고 있잖아요. 구해줘고 이거 2주에 한 번씩. 네. 여러분들한테 이런 콘텐츠 드리려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전 솔직히 유튜브 안에서 저처럼 여기에 시간을 많이 넣으면서 이 20분짜리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풋을 많이 넣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아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내 넣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 돌아오는 게 별로 크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 그래도 누군가 한 명쯤은 해야지. 누군가 한 명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쉬워요. 왜? 제가 이거 하잖아요. 20만이 넘어요, 조회수가. 근데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 사람들이 바뀌질 않는 것 같아. 내가 이걸 보고, 아, 이걸 단초로 삼아서 공부를 하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 나라고 서울 왜 못 가? 나라고 강남 왜 못 가? 나라고 용산 왜 못 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꾸준히 행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맞아. 그게 좀 아쉬워요. 반대로 제일 임팩트 있는 게 뭐냐? 사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랑 1대1로 만나서 얘기한다 쳐봐요. 그럼 제가 막 얘기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진짜로.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갈 수 있어. 우리도 강남 갈 수 있어. 그러면 그 책에 제가 써놓은 말이랑 제가 직접 하는 말이랑 뭐가 더 임팩트 있죠? 당연히 직접 만나는. 그쵸. 근데 이거는 접근하기가 어때요? 그렇죠. 어렵죠. 왜냐면 이제 저라는 사람이, 저 대단하지 않지만, 저라는 사람은 일단 한 명밖에 그렇지. 없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엔 책 영상으로 시작해도 점차적으로 이런 단계로 옮겨가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했냐? 제가 했거든요. 저도 그랬죠. 네. 저도 책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좀 더 내가 더 깊이 있게 좀 더 배워봐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책 한 권 읽고 책 한 권 읽고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강남까지 강의를 이제 들으러 온 거죠. 그쵸. 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성공 사례가 저예요. 그 코크님인 거거든요. 저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보면 딱 그렇네. 제가 처음에 어떻게 살았냐면은, 너바나님 책 한 권 하고요. 운동화하고, 얇은 바람막이 같은 거. 그거 하고, 노트북. 그리고 책 한 권, 또 다른 거. 그거를 제 백팩에다가 메고, 출퇴근을 하면서, 퇴근하면은 그 백팩 메고 가서, 그 임장하려고 하는 지역에 가서. 책만 읽고도 임장했어요? 아니, 그럼 어떻게 안 해? 거기 써 있었어. 너바나님 책에 써 있어요. 자기는 수원이랑 막 이런 데 다 돌아다녀 보고 결정했다, 이렇게. 맞아, 써있죠. 저는 그 너바나님 책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왜냐면, 공부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 책을 진짜 막 뜯어질 때까지 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서 막 하다가, 너바나님 강의를, 제가 2015년에 투자 시작했는데, 2016년에 너바나님 강의 시작하셨거든요. 맞아요. 네. 그 강의 시작했을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제가 그거 들으면서 솔직히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요? 내가 너무 헤매니까. 내 지난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헤매고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거지? 근데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빠르구나. 이게 나한테 크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야 되는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날 영상 보고 그냥 넘기실까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실행이 맞는 건 맞는데 그냥 다짜고짜 실행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터디를 해서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거.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달 지나면 이제 내가 못할 이유만 막 잔뜩 생겨요. 진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3가지인데 첫 번째, 시행착오는 무조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짜증나는 일이 무조건 생길 거예요. 이걸 하다 보면. 두 번째, 그거를 교정해야 돼요. 이 교정 개선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는데 제일 좋은 게 환경이에요, 환경. 자, 환경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재수해요. 재수학원 가나요, 안 가나요? 가죠. 왜 가죠? 거기서 이제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쵸. 선생님도 있고, 가르쳐주는, 그쵸. 그럼 재수 혼자 하는 사람 있나요? 있어도 결과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왜 투자는 혼자 하죠? 자기 마음대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거 말씀 되게 드리고 싶었어요. 재수학원 가면은 거기 다 짜여져 있거든요. 그거 그냥 내가 그냥 때려 박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성공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성공 경험이 어떻게 되냐? 내 이 과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거의 그 밀도를 높여요. 똑같은 책을 봐도 이제 다르게 보여.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다르게 들려. 지금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이랑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을 겪어가려면 필연적으로 이걸 가야 되고, 여기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거를 제가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까지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30입니다. 제 경험상. 100명 중에 30명만 관심 가진 상태에서 탐색을 해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려는 시도, 뭐 강의든 뭐든 상관없어. 책 보고 영상 보고 정리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고요.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실행하는 사람은 딱 1명밖에 없어요. 제 경험상. 그리고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뭔 말인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너무 인생의 목표가 돼버린 것 같다. 저도 사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가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상적 삶에 대해서는 내 대해서는 도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학 때 막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막 우리 이상향,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좋은 세상, 이런 것들 부르짖는 걸 보면서 저도 되게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순수한 열정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 다 그랬죠.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걸 동참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그 사회생활,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굉장한 무력감을 맛보고 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되게 답답한 상황을 느끼고 그 상태에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서 제가 다짐했던 거는 내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는 끊겠다, 내가. 저는 그 마음을 먹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걸로 내가 저기 나오는 체계적이고 꾸준한 실행을 하는 단 한 명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발만 대충 걸쳐놨다가 나중에 기회 오면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이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실제 행동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책을 보든 영상을 보든 한 발 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